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사실 등이 북측에 정식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0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공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두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개입이 부적절했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2016년 말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취약한 모습인데 이유는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초강력 태풍 위투가 덮친 사이판에선 공항이 폐쇄돼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부가 군 수송기 한 대를 파견해 귀환을 돕기로 했는데 고립된 관광객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들어봅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자 일부 유치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원이나 단축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품이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열로 화재나 화상 같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국에서 사온 라텍스 제품에서 다량의 라돈이 뿜어져 나오는 걸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 소비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치권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9일 0시부터 두 합의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 사실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오는 29일 0시 관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두 합의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준 절차를 마쳤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군사합의서의 경우 오늘 판문점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비준과 관보 게재 등 우리 측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 즉 문본을 북측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군사합의서 문건을 오늘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교환을 하려고 이렇게 급히 서두른 거죠? 맞죠? 오늘 아마 교환을 할 겁니다. 그렇죠. 평양선언 비준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여당 의원들에게 대응 논리를 설명 중인 사실도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미 국회에 보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제처는 판단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서해 경제특구와 동해 관광특구는 별도의 남북 합의서가 작성되고 추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면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군 당국은 다음 달 한강 하구 수로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즉 감시초소 11개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히 파괴하기로도 했습니다.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시간 정도 진행된 장성급 회담을 마치면서 남북은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고 또 합의점을 찾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은 다음 달 초 한강과 임진각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수로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합의서에서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던 비무장지대 11개 지피를 한 달 앞당겨 다음 달까지 완전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NLL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한 안을 준용해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해서 총 7명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남측 대표들이 회담장인 북측 통일각까지 이례적으로 차량으로 바로 이동했는데 JSA 비무장화 완료 등 최근의 남북 군사 협력 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 분야 협력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달 안에 하기로 했던 체육과 보건 회담 또 철도 현지 조사는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남북은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이달 안에 여러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 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하지만 10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달 하순으로 계획됐던 북측 철도 구간 현지 조사는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외에는 제가 그 사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회담 제안에 북한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폼페이오 방북 이후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멈춰 있고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모레 한국에 오지만 북한과 만날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도 향후 행보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요직을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나온 범죄 사실만 30개입니다. 고위 법관 출신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 우선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임 전 차장이 뭐라고 말했는지부터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6시간에 걸친 신문을 마치고 오후 4시 반쯤 법원을 나왔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나요? 임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지만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모두 30개. 임 전 차장 측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18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변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은 결국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판결은 자신의 직무권한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적절했지만 죄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수족이 없기 때문에 법관 출신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행정처에 부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재판 당사자들은 청와대와 사법부가 교감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후 진술을 마친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된 시간이 오전 10시 반쯤인데 끝난 게 오후 4시 20분입니다. 거의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셈인데
7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0쪽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임 전 차장 측도 100여 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무래도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내놓을 오늘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누군가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는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영장전담 판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합류한 판사입니다.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김 기자가 아마 결과가 자정을 넘길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영장이 기각돼서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고 또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어서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기각될 경우엔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특별재판부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또 떨어진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지난해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했었는데 또 오늘 뭐 검은 금요일, 뭐 매일매일이 블랙데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일단 미국 시장이 빠진 여파로 급락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해도 도통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통상의 장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말씀하셨지만 나흘 연속 지금 연중 최저치 갈아치워서 2,000선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뭐 양국의 기업 실적 둔화라든지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전반적인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인데 여기서 최근 한국 시장의 낙폭이 유독 크다는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유독 약할까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의 비율이 지금 3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20% 미만이니까 좀 높아서 우리가 외국인 자금 유출에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팔아치우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떠나는 물량을 받아줄 그 국내 수급 여력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더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뭔가 좀 그러니까 불안한 요인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그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어제 영업이익 급감하고서 하루에 시총이 3조 6천억 원이 증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가 한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실적을 내놓는 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대외 악재를 상쇄하기는커녕 조금 더 불안감을 얹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한 분들은 요즘 그 주가 보는 게 참 무섭다 이런 말 할 정도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신용융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년 새 20% 늘어서 지금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담보대출까지 하면 한 30조 정도 되는데 신용융자 거래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게 주식 하락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의 주식시장 침몰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을 권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좀 상황이 쉽지 않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선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20만 명 정도 찾고 또 우리 교민도 2천여 명이 사는 태평양의 휴양지 사이판에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면서 호텔과 리조트 건물 상당수가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습니다.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이 현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세차게 내리칩니다. 강한 비바람에 키높은 야자수들이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바닷가 근처 리조트는 나무가 대부분 뽑혀나갔고 시설물도 엉망이 됐습니다.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전신주까지 넘어지거나 뚝뚝 끊겨 나갔습니다. 제26호 태풍 위투가 그젯밤과 어제 새벽 태평양의 대표적 휴양지 미국령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풍속 290km로 미국령에서 83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17년 살았는데 이 처음이에요, 처음. 양철중 요리 된 집은 다 날아가고 사람 옆으로 다 넘어지고 멀쩡한 차가 없어요. 사이판 당국은 태풍으로 현지인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판 국제공항도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활주로 유도 등이 망가지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항 활주로에선 경비행기가 강풍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의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상당수 호텔과 리조트가 물에 잠기거나 무너지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부는 내일 사이판에 군 수송기를 급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수송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 괌으로 옮겨간 뒤에 괌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사이판 국제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수적인 관제탑도 부서졌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차량과 경비행기 기체가 나뒹굴 정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이판 공항은 어제 다음 달 25일까지 공항을 폐쇄한다고 항공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공항이 언제 정상화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정부는 내일 군 수송기 한 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군 수송기는 관제탑 등 항행 안전시설이 없어도 주간에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판에서 비행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는 괌으로 여행객들을 순차적으로 이송하고 괌으로 가는 민항기들을 이용해 우회에 귀국시키는 겁니다. 수송기 정원은 100여 명이어서 일단 내일은 2차례 이송하고 모레부터는 비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송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매일 10차례 정도 괌 직항편을 운항 중인데 임시 항공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괌 구간 수송기가 투입됐을 경우에는 괌 공항에 주 야간으로 임시편을 투입해서 그 수송기 운항 플러스 1일 내로 모든 체객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일부 여행사는 현지에 고립된 여행객들에게 하루 숙박을 제공하는 등 임시 조치에 나섰지만 장기 체류할 경우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군 수송기 편에 외교부 직원을 급파하고 식수와 식량, 비상약품 등 구호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판의 한 인기 리조트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원래 야자수 그늘 아래 이렇게 수영장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아름답던 풍경을 태풍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보시면 건물이 거의 폐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 사이판에 발이 묶여있는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많은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고정현 기자가 그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이판 도심의 거센 파도처럼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강한 바람에 리조트 객실 천장이 뜯겨나가고 유리창도 힘없이 깨졌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놓인 객실로 비바람이 몰아쳐 들어와 모든 걸 뒤집어놨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리조트 주변은 폭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허리가 꺾였고 전봇대도 부러져 길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대형 상점의 지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흉물이 됐습니다. 전봇대들이 거의
떨어지려고 흔들려가지고 앞에도 다 껌껌한데 차 운전하고 있는데 나한테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2천여 명의 교민도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리창과 지붕을 뜯고 들어온 비바람에 정든 안식처가 풍비박산났습니다. 산림도구는 모두 부서져 엉망이 됐고 콘크리트 벽마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성냥갑처럼 뒤집히고 부서졌습니다. 짧은 집들이 대부분 이제 골조가 나무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대략 한 100대 가구가 지금 다 파손됐다고. 기름 공급이 끊겨 8시간 정도 줄을 서 겨우 $50어치 기름을 살 수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2명과 교민 1명이 심하지 않은 찰과상을 입었고 다른 관광객 1명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는데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판 한인회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자, 그럼 사이판에 있는 우리 여행객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현지 상황을 취재한 신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아무래도 밤이 되면서 좀 더 지내기가 현지에 불편할 텐데 태풍이 지나고 오늘 현지의 날씨는 어땠었나요? 네, 사이판은 지금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느냐는 것처럼 종일 하늘이 맑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기온이 섭씨 30도인데 네. 리조트들마다 정전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 무더위를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네, 그중에 이제 리조트에 갇히다시피 지내는 한 여행객과 화상 인터뷰가 어렵게 닿았는데요. 네. 영상 일단 먼저 보시죠. 네. 모래바람이라든지 벌레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날아들어와서 문을 못 열어놓고 있어가지고요. 에어컨을 틀지 못하니까 너무 좀 불편한 게 큽니다. 지금 호텔에서 보고 있는 복구 상황은 직원분들이 지금 여기 정원 쪽으로 날아들어온 그런 철조물이라든지 유리 파편들 그런 걸 전부 다 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풀장 안에도 되게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모래밭에 기둥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게 사실 야자수 나무입니다. 네. 태풍의 잎이 모두 뜯겨나가서 이렇게 앙상하게 지금 그러네요.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고정현 기자 리포트에서 우리 관광객이 3명 그리고 교민 1명이 다쳤다고 했는데 다친 분들 좀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네, 거센 비바람에 유리창 파편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몸에 박힌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네. 3군데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보시죠. 네. 창문이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밖에서 막 뭐 나뭇가지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위험하다 싶어갖고 좀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팍 하고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온 거죠. 태풍이 심하니까 그 자리에서 진행이 안 돼요. 도로가 막혔다고. 바람이 좀 잦아져갖고 그냥 도로를 이렇게 차로 밀면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네, 일부 여행객과 교민들은 네. 외교부에서 공항 폐쇄 안내 문자만 보냈다면서 수송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원하는 거는 외교부나 아니면 항공사 측에서 저희가 진짜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정도의 대략적인 그런 거를 예측해줘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충 마음이라도 좀 잡고 좀 여기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군수송기 같은 경우는 최대 190명까지만 탈 수 있어서 네. 괌과 사이판을 여러 차례 오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정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요. 무단 폐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도 내렸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뒤에서 폐원을 얘기하고 혹은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아주지 않는 방법을 흘려가며 학부모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유치원입니다. 내년부터 신규 원화를 뽑지 않고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졸업하면 문을 닫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말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장 아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로선 걱정입니다. 이렇게 원화를 뽑지 않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경기도에만 7곳에 이릅니다. 일부 유치원은 오후 늦게까지 운영하던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방학을 길게 운영해
학부모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허가사항이라며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단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제적으로 집단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제도가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화요일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 남성이 나타납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한 손엔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파트를 잠시 빠져나온 이 남성은 질소 가스통을 들고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날 밤 33살 조모 여인과 조 씨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등 일가족 4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 32살 신모 씨는 이들을 차례차례 살해한 뒤 자신이 가져온 가스통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이 차량을 타고 온 뒤 아파트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차량 안에선 흉기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막 물건을 던지는 소리에다가요, 쿵쿵거리는 소리에다가요, 여자분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나긴 했어요. 가음 지르는 소리, 막 욕하는 소리. 경찰은 용의자 신 씨가 살해당한 조 씨와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에 전기 충격기 사용 방법을 검색하는 등 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체를 정리한 흔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닐로 쌓아놨고 그 위에 다라이를 얹어놨다는 얘기는 피의자가 사체를 정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은 신 씨가 특히 조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중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품들도 있는데 충전할 때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되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는 편리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 볼 때나 그럴 때 굳이 들어가서 꽂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만 얹으면 되니까. 그런데 최근 대기업 제품을 본뜬 이른바 짝퉁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눈엔 위조품과 정품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위조품엔 안전인증인 KC마크가 없습니다. 쓰인 부품도 다릅니다. 위조품은 충전할 때 반도체 칩이 심하게 뜨거워지는데 충전기 내부는 110도, 표면도 80도 넘게 달궈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고 핸드폰이 열을 받더라고요. 충전기가 밑에 탔더라고요. 하마터면 이제 불이 날 뻔했죠. 이런 위조품들은 모두 온라인 상점을 통해 유통됐는데 1,000개 가까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위조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점 7곳에 짝퉁 제품을 회수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조품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KC마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정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싼 제품은 위조품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결성된 단체의 전직 회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감을 따낼 때 장애인 단체가 유리한 점을 악용해서 단체 명의를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정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립 20년째인 이 장애인 단체는 2005년부터 11년간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고철 수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14,000여 톤의 고철을 수거해 재가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경남의 공장을 가봤습니다. 공장 간판엔 장애인 단체와 관계없는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전에 기계 있는 쪽에 와서 우리 기계 임대 좀 해주라. 처리하면은 나오는 부재 같은 거는 너 것으로 줄게. 장애인 단체는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는 점에서 우선 계약자로 선정돼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08년부턴 중증 장애인이 일해야 했지만 이 공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시 장애인 단체장이 고철 수거업체에 단체 이름만 빌려주어 계약을 따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2008년부터 8년간 고철을 재가공해 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장애인 단체장에게 4억 원대의 대가를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도 뭐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장애인 관련 협회 전직 회장과 간부, 고철 수거업체 대표 등 7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병원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암 같은 난치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인데 13년 전 국내 처음으로 병원 학교를 개설했던 한양대 병원이 돌연 학교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공부하던 6인실 규모의 병원 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의 방침으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가 다 치워진 겁니다. 한양대병원은 병원 학교 폐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댔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실 병상 간격을 지금보다 넓히도록 법이 고쳐져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수익과 무관한 병원 학교를 없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양대 학생들은 6인실 정도뿐인 교실을 수익성을 이유로 없앤다는 게 참 의료인지 되묻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로는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권리조차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병원 학교의 수업 일수는 아이가 나중에 정규 학교에 돌아가도 일정 부분 수업일로 인정됩니다. 병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의 부모는 입원한 아이의 유일한 학습 공간이 사라질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애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태를 보고 항상 배려해 주셔서 좋아하고 또 잘 따라하고 했었어요. 병원 학교는 서울에만 10곳, 전국에 34곳 설치돼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법 취지와 달리 병원 학교가 줄지어 문을 닫는 걸 막기 위해 병원협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나 중국에서 사온 음이온 라텍스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 5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라돈이 기준치 넘게 나오는 제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사온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인데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 결과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는 지난 5월 외국산 라텍스에서 라돈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에 제품을 보내 정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안위는 SBS가 맡긴 제품 4개뿐 아니라 8개의 제품을 더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12개 제품 가운데 연간 피폭설량이 기준치를 넘은 제품이 1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6배에서 7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안위는 측정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SBS 보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별 소비자들이 라텍스 제품의 측정을 의뢰했지만 추가 조사를 단 한 건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라텍스 제품이 베개나 매트리스 등 합쳐서 21개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인력이나 설비 등의 한계로 조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라텍스 사용자들과 시민단체의 대책 촉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원안위는 5달째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처럼 원안위가 외국산 라텍스에 대해서는 조사와 또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건 현행법상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비닐에 꽁꽁 쌓인 라텍스 베개와 매트리스가 아파트 다용도실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제품인데 라돈이 나온다니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몇 달째 보관하는 겁니다. 푸켓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1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버리면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또 끌어안고 있는 거고. 혹시나 싶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지자체에 문의해봤지만 실망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침대의 경우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들여온 해외 직구 제품은 규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구청에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폐기물 딱지 붙여서 버리라고 그랬다고. 일부 지자체는 쏟아지는 민원에 직접 수거에 나섰습니다. 한 곳에 따로 쌓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원안위에 물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보관하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넣어놔. 컨테이너 값도 우리가 한 달에 10몇만 원씩 주고 빨리 좀 결정을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어디 뭐 가져가게 한다든가 뭐 해줘야 될 텐데 참 답답하기는 해요. 개정법을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그걸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제한 조치라든지 폐기하는 방법, 그리고 폐기돼도 어떻게 보관시켜서 이것을 사후 조치할 것인지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국내에 반입된 걸로 추정되는 외국산 라텍스는 최소 10,000여 개. 라돈 라텍스 처리 방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 출석을 거부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늦게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가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윤병세 전 장관. 한마디로 참 뻔뻔한 오리발이다.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라도 윤병세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오리발, 뻔뻔 이런 좀 극단적인 말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본인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계속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 발부나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오후 5시 윤 전 장관이 국회로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016년 말 외교부가 대법원에 낸 강제징용 의견서의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여기엔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라라는 암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의견을 빌어서 여기에 명기를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셨지만 반대 의견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가장 중립적인 의견을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제시한 것입니다. 네.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한 경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측의 소송을 대리하는 회사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난다. 제가 그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식과 이런 그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그런 공적 회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 5년 넘게 지연돼 오다 오는 30일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는 온실가스를 관측하는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도 등록해 독도를 알린다는 계획이었는데 5년째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선수 빼앗기고 손발 못 맞추는 우리 외교의 현 주소가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기상청이 69억 원을 들여 울릉도와 연계해 만든 독도 기후변화 감시소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감시망에 등록해 독도 영토 주권 강화에도 힘을 싣겠다며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시작부터 일본의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일본 항의가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제안도 해보기 전에 세계 기상기구 주의만 들어야 했습니다. 항의가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확대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듬해 2015년 기상청이 등록을 재추진했지만 이번엔 정부 안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교 분쟁 소지가 있다며 외교부가 기상청을 말렸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5월 기상청은 사전 정지 차원에서 세계 기상기구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지만 네버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결국 기상청은 독도를 빼고 울릉도 감시소만 먼저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WMO에 이 기후변화 감시소를 등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 독도 명칭을 등록하는 건 철저히 준비하고 손발 맞춰도 쉽지 않은데 지난 5년 외교부와 기상청의 대응은 너무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보란 듯이 손을 잡았는데 이유가 뭔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리커창 총리의 안내로 중국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인민대회당의 일장기가 펄럭이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역사인식과 영토 분쟁으로 반일 감정이 강한 중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기업인 500명을 대동한 아베 총리는 경제협력 보따리를 풀어 화답했습니다. 중단했던 통화수합협정을 다시 체결하고 3국 공동개발투자에 서명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호응했습니다. 競争から協調へ、日中両国の関係は今まさに新たな段階へと移りつつあります。使我们之间的关系的改善成为一个持续不断的进程。 중일 관계의 이런 반전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무역 갈등으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은 우군 확보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 시장 확대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회동에 이어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중일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베 총리의 방중 소식을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하는 모습은 양국 관계 개선의 뿌리는 그리 깊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과거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공식 사절을 태운 배 조선통신사선이 200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3년 넘는 제작 기간을 거쳐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선상에 울려 퍼지고 천막으로 가려진 조선통신사선의 현판이 드러납니다. 금강송 900여 그루를 들여 만든 선체는 당시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묶어둔 줄을 풀고 마침내 재현선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자 200여 년 전 일본을 향하는 조선통신사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조선통신사의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선 재현선 진수식이 거행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우수성을 찾을 수 있고 또 한일 간의 문화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배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사신의 우두머리가 탑승하는 정사기선을 대상으로 처음 설계되기 시작해 3년여 동안 3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길이 34m, 너비 9.3m 규모로 72명을 태울 수 있는 재현선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옛 모습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한일 관계가 여러 굴곡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평화와 번영의 문화 교류의 어떤 천병으로 이 배를 아주 잘 활용하겠습니다. 선상박물관으로 활용하게 될 재현선은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에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실제 운항을 하면서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의 천병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뮤지컬은 우리 공연예술 분야 가운데 열성팬이 유독 많은 장르죠. 반복해서 보는 건 물론이고 작품 관련한 2차 창작물을 만들어 공유하면서 공연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책상 위에 벨벳 천을 펼치고 가다듬어 만들어보는 작은 무대. 하나 둘, 금세 인형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 모두 낯이 익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매혹시켰던 크리스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프란체스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진한 소녀였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자넷. 큰 인기를 끈 뮤지컬 주인공들 그대로입니다. 재봉을 배워본 적 없는 김영아 씨가 좋아하는 뮤지컬 무대를 재현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 온 작품들입니다.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실제로 그 공연장에 같이 간다거나 그 공연 전체에 대한 내 추억이 되게 확장되는 느낌을 받아요.
정식 안내 책자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은 이 책. 팬 수십 명이 함께 만들어 공유한 제작 노트입니다. 팬들이 글 쓴 거를 모으기도 하고 사진 찍은 걸 모으기도 해서 성취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품의 줄거리를 살린 보드게임을 개발하거나 극의 분위기를 한 컷에 담아 자수를 놓기도 합니다. 저보다 작품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배우로서 긴장하고 조금 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극장박 창작자로 불리는 뮤지컬 열성 팬들. 이들의 2차 창작 활동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하저면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저면 할머니는 15살인 1936년부터 위안부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이듬해 귀국했고 2016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는 SK와 넥센의 KBO 리그 플레이오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SK는 토종 에이스 김광현, 넥센은 외국인 에이스 브리검을 1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SK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한국을 떠나게 될 힐만 감독과 한국 시리즈까지 치르고 싶다는 바람으로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감독님을 또 뵐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었고, 감독님을 더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으면 한국 시리즈 가고 우승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향한 열망은 넥센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은 미디어데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넥센 선수들은 젊은 패기를 자랑했고, 저희 선수들은 다 어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 같은 선수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SK 선수들은 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팀에는 튈지 모르는 선수보다 이렇게 동민 형도 있고 로맥도 있고 정형도 있고, 또 투수 쪽에서는 광인 형도 있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진 선수들 많기 때문에 내일 1차전에는 SK 김광현과 넥센 브리검이 에이스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넥센은 부상으로 빠진 이정우 대신 허정협을 엔트리에 포함했고, 올 시즌 14경기밖에 안 나왔지만 가을 사나이라 불릴 정도로 포스트 시즌에 강했던 SK의 노장 박정권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 스타였던 손현재가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리듬체조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손현재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며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쓴 뒤 17년의 선수 인생을 마감했고, 지난해 2월 23살의 나이에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리듬체조계를 떠나 학업과 여행, 방송 활동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손현재는 그 첫걸음으로 리듬체조 국제 주니어 대회를 스스로 기획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제2의 손현재를 꿈꾸는 국내외 100여 명의 꿈나무들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선수 생활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행사를 열게 됐어요. 내일 어린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는 손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공백기를 보내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좋아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결국은 리듬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영원한 리듬체조인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던 손현재는 본격적으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SBS 프로볼링 메이저 대회에서 여자 선수인 윤희여가 남자 베테랑 정태화 선수를 꺾고 한 시즌 최다승을 기록했습니다. 볼링 여자로 불리는 윤희여는 결승에서 국내 최다승 보유자인 정태화를 만났습니다.
하이프레임부터 3연속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쐐기를 박은 끝에 237점을 얻어 39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통산 7승째를 올린 윤희연은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한 시즌에 4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유럽 축구에선 데니 웰백이 결승골을 넣은 아스날이 11년 만에 11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팽팽하던 후반 32분, 오바메양의 힐패스를 잡아낸 웰백이 균형을 깼습니다. 이 결승골로 아스날은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을 1대0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3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컵대회까지 포함하면 11연승입니다. 로프터스치크가 해트트릭을 작성한 첼시는 벨라루스의 바테 보리소프를 3대1로 눌렀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CJ컵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브룩스 캡카가 이번 주엔 월드골프 챔피언십에 출전했는데요. 2라운드에 나온 멋진 칩인 버디 보시죠.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내려가면서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영동 북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에 머물겠고요. 남부 대부분 지방도 15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일요일 중부지방의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